안녕하세요. 네. 이게 되게 긴장되네요. 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작업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약간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욕심이 과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133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거의 대부분 사진이라 빨리 넘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90년도에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온라인 쪽으로 게임 넘어가면서 이제 한창 비즈니스들 커져갈 때고, 저는 이제 95년에 타임즈, 그러니까 타임닷컴이 이때 인터넷이 처음 막 시작될 때라서 타임닷컴이 생기면서 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랑 개발자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99년에 에릭 지머만이라는 친구랑 여기 조그만 그림에 나오는 블릭스라는 퍼즐 게임을 만들고 그 판권을 판 돈으로 이제 게임랩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그 인터넷 닷컴 버블이 확 무너져서 회사가 망하나 했지만 잘 버티고,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9.11 사태가 있었죠. 저희 사무실이 여기서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있고 나서는 한 2년 동안 작업하기가 좀 되게 사무실을 갈 수가 없었어서 되게 작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2003년에 이제 9.11 그것 때문에 생긴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 그래서 이때 거의 뉴욕 사람들 다 반대 시위 참여를 했는데, 시위 분위기로는 이제 전쟁 안 난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전쟁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전쟁을 하러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9.11이랑 이런 것들이 제가 약간 사회나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로서 약간 생각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그러다가 2005년, 2006년에 이제 다이너스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게임이 이제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계속 1위를 하면서 회사가 많이 자리를 잡혔고요. 근데 이때가 게임 GDC에 가면 2003년부터 한 6년 정도까지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용어가 없다, 용어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계 쪽이나 그러니까 게임 인더스트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들에 대한 되게 분위기가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된 게, 그런 좀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때 미국에서 게임 시장 쪽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6년에는 인스트리어 플레이라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이외의 것에서 게임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연구소도 하나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구소의 프로젝트로 퀘스트 런이라는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뉴욕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 저희 연구소랑 이제 같이 저도 참여하게 돼서, 그래서 게임 같은 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임으로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가 정말 게임처럼 돼서 애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그 당시 미국은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 약간 돌아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게임이 좋은 건 알겠으니까 이제 뭘 보여줘봐 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잘 맞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이제 뉴욕 교육청이랑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는 2009년에 오픈을 해서 시카고에는 2011년에 하나 더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 간 졸업생들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빅게임이라는 거를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2004년에 저랑 같이 회사를 시작한 에릭 지머만이랑 그다음에 프랭크 란츠가 NYU에서 빅게임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빅게임 클래스를. 여기 보시면 저 포스퀘어 파운더죠. 저 한 분은 그때 그분이 학생이셨어요. 그래서 패크맨하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도심 거리를 패크맨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을 사용해서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패크맨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든 게임이 좀 약간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 보자 해서 수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빅게임을 만들고 싶어졌는데, 빅게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정말로 오프라인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디지털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디지털 같은 것들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빅게임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들이 있잖아요. 빅게임을 만들려면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펀딩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 하나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냥 디지털 할 때랑 다르게 사람들이 실제로 와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들이 같이 시작한 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 GDC 게임 데벨로퍼스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때 만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디지털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었고요. 기술적인 약간 어려움들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드 게임인데요. 완전히 아날로그로 만든 보드 게임인데 그래서 뭐 익숙하실 수 있지만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한 4,0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아날로그 게임들을 한 4, 5천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할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객이 안 되니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 가자. 그리고 GDC에 가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아마 컨퍼런스 바쁘더라도 뭐라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NDC에 와서 게임을 만든 것 같아요. NDC에 오신 분들이 할 것 같은 게임들을.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실험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들이 틀린 것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 다른 가능성들도 되게 많이 찾게 됐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2006년에는 그래서 커머앤플레이라는 빅게임 페스티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임은 계속 만들고 싶은데 GDC 할 때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회가 안 되니까 사람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했고 페스티벌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게임 디자이너 몇 명이 모여갖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되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그 소셜 이슈나 이런 테드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 제이 맥거너길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명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 만들고 뭐 하고 그러셨었는데 포인트는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챌린지한 거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해가 가면서 페스티벌을 확장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힘이 많이 쏠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페스티벌 확장보다는 디자인을 계속 하자라는 쪽으로 갔었고 이때 제가 좀 약간 느낀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거리에 나가서 게임을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들을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길에서 게임을 할 때는 되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플래시몹은 참여를 못해요. 플래시몹은 되게 불편한데 게임을 할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되게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맥락을 되게 바꿔주고 현실에서 다른 걸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약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든 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거라고 아시죠? 그거를 그냥 정말로 큰 스케일에 저 튀는 공 있죠. 그 에어로빅 공 같은 거 타고서 건너가는 그냥 디지털을 그냥 포팅한 거죠.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게이머들만 이해하는 문화잖아요. 딱 만들어서 펼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저렇게 아날로그로 하니까 또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2011년하고 12년에 이제 더놀자 페스티벌이라고 한국판 커머앤플레이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진행을 했어서 그 강남에 있는 플래툰 쿤스탈레라고 그다음에 그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랑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거의 비용 없이 공간을 빌려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조금 느꼈던 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런 게임을 작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거의 저희가 하시겠다는 분들을 다 이제 워크숍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들을 해서 한 2년을 하니까 사실 솔직히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주한 독일 문화원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한 독일 문화의 공식 이름이 괴테 인스티튜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많이 드리게 된 이제 DMZ에서 베를린 장벽까지라는 그 독일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는 사실 독일 문화원이 없었으면 진행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제가 독일 문화원 분들을 안 게 아니라 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더놀자 페스티벌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빌린 장소가 약간 독일 분들하고 관련된 장소였어요. 그냥 공간이 좋아서 저희가 가서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때 페스티벌을 보고서 저희를 이제 독일 문화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독일 문화원 사실 어떤 프로젝트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독일 문화원이 공식 이름이 괴테 문화원이다. 그래서 저희가 괴테 클래식 그 고전 책을 가지고 작업하던 것들이 있어서 그럼 괴테 파우스트로 게임을 만들면 재미있겠네요라고 이제 인사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가 돼서 실제로 빙파우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 말에 런칭을 해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15개국 20여 개 도시를 투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 문화원이랑 진행된 것들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메인인 그 베를린 장벽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약간 소개를 드리면, 그 독일 분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출장, 그래서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평양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양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독일 문화원에서 평양에 도서관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제영화제를 독일이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독일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자기네들이 통일을 경험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어떤 문화나 사람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정치적인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북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기 나름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들이 독일 영화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계속 전쟁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분들 독일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일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고 정작 한국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그 DMZ 투어를 신청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투어하는 것들을 봤는데 갔다 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방공 메시지와 막 유원지, 놀이동산 같은 유원지 있고 뭐 기념품 팔고 이러는 것들에서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런 분단 당사국 입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경험들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부끄럽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또 좀 중요했던 건, 근데 나는 게임 디자이너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라는 약간 의지에 불타서,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올해 1월에 독일하고 한국에서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짤막하게 그 정리 영상 만든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게임으로 기획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놀공과 전 세계 곳곳에서 문화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 문화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 한국과 독일, 과거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경험과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연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베를린 장벽 재단이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하면서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Und wir werden ja auch seitens Goethe-Institut sehr oft von Partnern befragt nach der Situation in Deutschland. Also wie kam es zur Wiedervereinigung in Deutschland? Das heißt, das ist ein Thema, das hier immer in der Luft liegt, uns beschäftigt hat. Und wir dann eben gemeinsam die Idee entwickelt haben, das in einem Spiel aufzugreifen. Und ich denke, es ist nicht so offensichtlich, dass man so ein historisch-politisches und auch aktuelles Thema bezogen auf Korea in einem Spiel aufnimmt. Aber gerade das hat uns dann eben auch gereizt.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단과 통일, 역사와 문화,
정치적 사건과 개인적인 사건들까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한데 모으는 일도, 그리고 그것을 게임이라는 형식에 녹여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분단 전문 기자가 되어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사건을 취재하는 컨셉의 월패커즈가 완성됐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열렸을 당시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장벽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처럼 장벽을 직접 부수는 사람들, 월패커즈라고 불렀습니다. 1989년의 월패커즈는 장벽을 부쉈다면 이제 2019년의 월패커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장벽, 벽을 무너뜨렸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월패커즈는 독일과 한국에서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월패커즈가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서 첫 선을 보인 날, 베를린 현지 신문에 베를린 장벽 붕괴를 게임으로 만들다는 제목으로 전면 기사가 실렸고, 각종 매체로부터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또한 런칭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 악셀 클라우스마이어 베를린 장벽 재단 이사장, 요하네스 에버트 괴테 인스티튜트 사무총장, 하르트무트 코식 전 독일 연방위원 등이 참석해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깊은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게임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장벽을 헐어내야만 통일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한국에서는 월패커즈를 민통선 내 도라산역 일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월패커즈를 체험하며 소감을 나누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슈테파나우어 주한 독일 대사가 대담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간 6카운칙이랑 잘 맞춰져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정보들을 다 같이 얻을 수 있는 식으로 스토리 형태로 잘 짜져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결국엔 가는 길은 결국엔 통일로 가는 그 패턴 위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내포돼 있고, 분단과 통일과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였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지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앞쪽에 독일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독일이랑 협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이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한국 게임 개발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모르던 부분인데, 유럽에 실제 가고 독일 분들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그분들은 정말로 한국이 디지털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미래고 그걸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일에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한국은 이런 거 다 해결됐지?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게임으로 이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독일 문화원은 몇 가지 이제 문화원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게 모바일하고 게임, 그 다음에 SNS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문화원이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고, 그 맥락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 크레더빌리티를 주고 하는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개발팀이 하면 뭔가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혹시 유럽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아직 유럽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로 간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2016년쯤에는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 제목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DMZ에서 베를린 장벽까지라는 제목을 생각했는데 게임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아이디어도 없었고 큰 내용이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통일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발전은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게임 제가 빅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모으는 방법들을 그 전에도 고민했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개발 펀딩이 나와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프로젝트화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2015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고민은 뭐냐면 통일 프로젝트를 하면 누가 관심이 있을까?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제 생각에 통일은 그렇게 좋은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렇게 뭐 관심 있는 주제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통일 관련된 거가 들어가면 줄을 타게 되잖아요. 그냥 왼쪽으로 쭉 가든가 오른쪽이든 그러니까 제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약간 라인을 갈라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독일 사람들은 이미 통일도 됐고 그래서 중립적이고 그래서 독일을 연결을 일단 시키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펀드를 찾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중립성도 생기고 크레딧도 생기고 그러면 한국에서 오히려 나중에 펀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름을 그냥 무조건 DMZ에서 베를린 장벽까지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결을 시키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다들 뭔가 재밌겠다, 괜찮겠다. 일단 제목에서는 뭔가 독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 독일 문화원의 포지션은 단호하셨어요. 우리 돈 없다. 네, 우리 돈 없다. 왜냐하면 독일 문화원이 사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위한 어떤 행사들을 지원하거나 교류를 지원하는 곳이라서 프로젝트를 펀딩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독일 분들은 그리고 일하기가 좋은 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2016년쯤에는 이제 프레이밍을 조금 약간 잡기 위해서 한 3장 정도짜리 설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게임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게임 디자이너로서 고민됐던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왜 통일에 관심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토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서 그래서 혹시 무관심이 있던 건 아닐까. 제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게임 디자이너로서 해보고 싶었던 건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건 게임은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토픽이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결국 베를린 장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실 냉전 따지고 보면 결국 마음의 벽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어딘가 처음에 누군가의 아이디어였고 그 갈등들이 점점 심해서 구체화된 게 전쟁이고 장벽이고 그리고 그러면 베를린 장벽이라는 이슈가 우리 통일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가 이제 지금도 그렇죠. 뭐 난민 문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갈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과 연관된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핵심은 마음의 벽이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나름의 이제 혼자서 저희 팀들이랑 방향을 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문화원에서 졸라서 그럼 베를린 장벽 재단 분들이나 그 기념관 사람들을 만나야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쪽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냥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이제 만나자마자 그분이 30분밖에 시간 없다. 빨리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독일 문화원에서 해줬으니까 미팅은 한다라고 하고서 이제 빨리 얘기하자고. 근데 다행스러웠던 건 이제 저도 사실 그때는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그냥 막연히 간 거였는데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네 자료 꺼내 나와가지고 막 우리는 막 이렇게 통일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약간 재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된다기보다 그냥 관심사들이 된 거죠. 그 갈등에 대한 것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라는 것과 갈등이 됐는데, 근데 그때 독일 문화원 담당자분 한 분이 거기 같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미팅이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 상황에서 장벽재단 담당자분이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쳐다보고 독일 문화원 분을 보시면서, 근데 나는 얘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 얘네가 누군지 모르고, 너네는 이거 하는 거 관심 있어? 그러면 생각은 해볼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독일 문화원 분은 우리는 관심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미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미팅은 잘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 얘네 모르거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벽이 생긴 거죠. 네. 이때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좀 이제 풀어졌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나고 2019년에 런칭을 한 거니까 꽤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일들이 진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된 게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독일 문화부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가?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때 장벽 프로젝트 갈등에 대한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냥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막 얘기를 이제 둘이서 트럼프 당선된 거에 대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약간 뉘앙스가 이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약간 톤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16년 말 17년 초가 되면서 독일 문화원이 2018년이 50주년 기념이었어요. 이제 주한 독일 문화원이 50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상황들이 맞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길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쌓인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프로젝트 전체 지원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리서치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작이 돼서 독일에서 그 실제 그 분단에 동독에 계셨던 분,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탈출하시려다가 잡히신 분이에요. 10대 때 중학생일 때 그냥 집을 나와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됐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 경험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때를 살던 사람들의 경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게임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이제 그때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경험들, 개인의 이야기들로 포커스를 하면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다이어그램이 좀 더 자세해야 되는데 처음에 게임을 정확히 뭐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를 할 거고 그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목적했던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싱크로니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과 베를린의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전혀 다른 시간대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사실 네트워크적인 부분들은 멀티플레이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성을 못 시켰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개념들이 출발하는 데 도움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독일의 이제 이 리서치랑 개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일 이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기억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의 세대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통일 세대인데 독일에서 통일된 세대, 통일 이후에 난 세대들은 이미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이라서 학교에서 역사로 제대로 배우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건들이라서 역사처럼 배우지도 않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도 약간 우리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지만 거기는 통일이 됐지만 또 공유하지 않는 정서들이 존재하면서 또 니즈들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게임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랑 이제 조금씩 상황 맞아갈 수 있다는 것들, 환경 맞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독일 그 베를린 장벽분들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그래서 사실 이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편이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베를린 장벽 재단 분들 만나고 다들 굉장히 좋았는데 게임에 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분은 거기서 이제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관리하고 컬렉션들을 어떻게 전시할지 하는 분인데 이분이 게이머는 아닌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나오기 전에도 게임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 아, 게임이면 이런 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가 돼서 사실 안에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피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이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외부 공개 안 되는 자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거는 그냥 다 빼서 보내주시겠다고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근데 결국 어쨌든 게임이니까 플레이 테스팅이 가장 그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보통 빅게임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거에 뭔가 근거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좀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가장 막연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플레이 테스팅할 메카닉을 만들기가 되게 막연을 해서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걸로 끝으로 간다가 아니라 그래도 플레이로 시작해 보자라는 설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한 게임에 그냥 컨텐츠를 얹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임에 익숙한 게임에 컨텐츠를 얹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갈 거에 어떤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플레이로 시작을 해야 플레이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을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라는 걸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작업하던 게임, 저희가 전에 했던 게임 안에다가 그냥 70년 독일과 한국의 역사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일 문화원에서 원장님이랑 모시고 테스팅을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나 오늘 하루 종일 미팅하고 왔는데 또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게 공부지 게임이냐? 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공부 아직은 공부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베를린 장벽에 가서 또 이렇게 독일 분들 좀 모시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정보 붙여가지고 또 이제 테스팅을 해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게임이 제대로 개발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플레이를 해보자인데, 그러니까 게이머가 아닌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불편한 부분에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연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때도 되게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장벽 재단 분들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담당자분은 그때도 이걸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때 되게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전시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념관에 가면. 근데 전시물을 사실 솔직히 자기들이 얘기해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미가 아직 없는 막 그런 불편한 게임을 테스팅했지만 이분은 딱 보시더니 이것들을 봐야 될 이유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들을 해주셔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게임 디자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담다 보니 러쉬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가장 큰 챌린지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슈를 다루냐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대로 저희가 이제 자료, 기본 자료 출력한 것들을 이제 쭉 모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클러스터가 생기죠. 그룹핑 되는 게. 근데 저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데이터 날짜만 확인해 봐도 데이터들이 몰린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렇게 놓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저거를. 근데 막상 쭉 깔아보고 그 모든 시간대에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깔아보니 데이터가 몰려가지고 전체 타임라인을 사용한 뭔가 게임 메카닉 이런 시간 따라가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이긴 한데 일단은 눈앞에 가능한 그 불가능한 양이더라도 최대한 그냥 펼쳐서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작업이 실제 컨텐츠 디테일 작업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도 거의
작업 공간이 저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리고 뭐 포맷들을 바꿔서 시도해 보는 것도 해보고 약간 이제 디지털 접목시키면서 방향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휴대용 프린터 같은 것들을 출력해서 추가 정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인물 이런 것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의 코어 메카닉은 육하 원칙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된다라는 설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코어 메카닉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을 때 육하 원칙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 누가 뭐 맞나요 순서가? 네. 아무튼 육하 원칙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가 있어야 되고 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게임 코어 메카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장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접할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육하 원칙은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기본적인 지도 같은 걸 줘요. 지도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으라는 거지.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육하 원칙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글의 깊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논리가 생기면서. 그래서 경험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경험한 컨텐츠들을 깊이 볼 수 있는 똑같은 장치로 작동을 해줘요. 육하 원칙이. 왜냐하면 what이랑 뭐 why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다 모아졌을 때는 이제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깊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익숙한 육하 원칙이라는 거를 게임의 기본 조합 코어 메카닉으로 삼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디테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막 사람 사진들을 올려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특히 게임을 하면 오프라인 게임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피드백을 그 화면으로 하는 것처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되게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에 이게 맞게 하는 건지 틀리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월패커스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하 원칙이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좀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메카닉 할 때마다 바뀌고 시간대로도 가고 뭐 관계대로도 바꿔보고 하는데 네, 그래서 회의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보드 게임 형식의 뭐 이런 식으로 관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자 스토리를 적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는 것도 해봤어요. 이제 어떤 사건이 던져지고 그 관련된 것들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그럼 트럼프 가지고 그냥 메카닉 테스트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되게 추상화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컨텐츠 넣어서 조금 메카닉 테스팅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약간 결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베를린 장벽 재단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분단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걱정한 건 뭐냐면 이거 게임으로 한다고 막 우습거나 막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초기에는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 게임은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이런 분위기가 나면 약간 힘들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막 너무 깔깔대면서 게임을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게임 만들 때 사실 가장 큰 챌린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이 재밌어지면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때는 그 의도에서 벗어나면 게임이 재미있더라도 약간 그 아이디어는 약간 제껴두고 일단 지금 원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저쪽은 베를린이고 이쪽은 서울이야. 그래서 다른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의 그런 모양새를 해보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빌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튜토리얼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월패커즈는 독일과 한국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을 갈라놓은 견고한 장벽을 부수고 평화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월패커즈의 분단 전문 기자가 되어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릴 틈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기자 등록을 위해 월패커즈 앱을 실행해서 기자증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고 필명과 연령대를 입력합니다. 기자증 신청을 완료한 다음 취재를 시작하기 위한 프레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신이 취재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한 후 키워드와 기사 점수를 보고 작성할 기사를 선택합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먼저 6화 원칙 중 비어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어떻게가 비어있다면 어떻게가 모여있는 현장으로 가서 기사에 맞는 내용을 찾습니다. 이때 기사 제목과 사진, 이미 채워져 있는 다른 6화 원칙 요소들이 빈칸의 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기사에 어울리는 내용을 찾았다면 세 자리 숫자로 된 해당 요소의 코드를 확인한 후 앱에 입력합니다. 기사 작성을 완료하면 팩트체크를 눌러서 데스크에 확인을 받습니다. 데스크의 팩트체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시 팩트를 확인합니다. 팩트체크를 통과하면 기사 송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 태그를 고른 후 기사를 발행합니다. 기사를 완성하면 원하는 기사 사진을 고르고 완성된 기사와 댓글, 통계를 확인합니다. 작성한 기사들은 마감 이후 마이 페이지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반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기사를 완성해서 기사 점수를 쌓고 더 높은 레벨의 기자로의 승급에 도전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짝 기사를 작성하면 기사 점수가 2배가 됩니다. 짝 기사란 한국의 DMZ와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서 일어난 유사한 맥락의 사건들끼리 짝지어진 기사를 말합니다. 짝 기사 사건들을 취재해서 더 많은 기사 점수를 쌓아보세요. 또 한 분야의 모든 기사를 완성하면 분야별 전문 기자 배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마감. 제한 시간이 종료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신문 출력소에서 신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행한 기사들 중 헤드라인에 들어갈 기사 1개와 주요 기사 2개를 선택한 다음 나만의 월패커즈 신문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막 이렇게 막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컨텐츠가 헤비해서 그러긴 한데 실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이거를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 친구들은 이게 멀티가 아니거든요. 근데 멀티처럼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찾으면서 소리 지르고 여기 이거 있다라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누가 이거 찾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 어른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서 간다면 이 친구들은 일단은 게임을 즐기는 방식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멀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기능들이 없지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경험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공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앱이 있으니까 사실은 가능한 거지만 그 앱을 가지고 이 공간을 약간 탐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근데 지금 사실 챌린지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획자 게임 디자이너에게 되게 그러니까 챌린지한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앞단에서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거나 이게 될까 안 될까 결과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제약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본 것들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단계가 계속 넘어가면서 게임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픈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는 일단 지금 프로젝트 런칭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걔가 거의 첫 단계라는 생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 과정, 요거를 좀 약간 보여드리면 사실 보시면 서버가 굉장히 이렇게 서버가 거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클라이언트 안에 지금 첫 버전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 가니까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접속을 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면 참여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미리 받기만 하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서버적 개발하는데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커서 그럼 앱에 다 넣고 서버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완성한 기사들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자라고 만들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서버 쪽 기능을 조금 계속 늘리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걸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도 이제 디지털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런 개발들이 들어간다는 맥락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빌드가 나온 이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독일 문화원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장벽 담당자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테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문화원은 이제 이게 통과가 돼야 우리는 준비가 된 거다라고 해서 되게 그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맨프레스 씨 이분이 오셔가지고 테스팅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한마디 해주셔서 그냥 정리가 됐어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가장 빠른 30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게임한 시간이. 네. 그러면 완전히 몰입해서 너무 재밌게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뭐 얘기가 잘 편하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가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전시 형태로 진행을 하면 20분, 30분 정도 게임을 참여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우면 뭔가 좀 부족하다,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디자인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관심이 없던 거였잖아요. 관심이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감정 아시죠? 막 게임했을 때 좀 더 있으면 막 1분만 더 있었으면 1초만 더 있었으면 그 느낌은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어차피 20, 30분 게임, 1시간 게임에서 이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게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플레이했을 때 느끼는 이 감정 상태. 그래서 이게 막연 나한테 아무 관심 없는 콘텐츠가 지금 뭔가 더 뭔가를 했으면 좋은.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제 통일에 대한 부분들에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이슈들에 대한 연결이 약간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독일 내용이랑 한국 내용 접속하는 거 그냥 게임에서 너무 단순한 그냥 콤보 구조잖아요. 근데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 그 콤보가 연결되는 순간 그 컨텐츠들이 연결되면서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생겨요. 독일과 우리나라와 다른 조건이었고 다른 시간이었죠. 뭔가가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최종 베를린에 가서 최종 테스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테스팅 영상을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Test for today.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테스팅하고 나서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표정들 되게 좋으시죠? 네. 그 독일 분들하고 회의하면 절대 이런 표정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러니까 독일 분들이 나이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정이 없으세요. 리액션도 없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게임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게임이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하고 나서 모여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이거 그럼 런칭 어떻게 하지? 누구 불러다 할까? 뭐 할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신나게,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게임 자체의 경험이 확장시켜주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들어준 자신감이랑 뭔가 있다는 것들에 대한,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분 남았네요. 네. 그래서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까지 해서 런칭까지가 사실은 계획이었고요. 런칭하고 나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참여한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가 선생님들 인디스쿨이라는 선생님들 모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서 그 한 학기에 9시간씩 통일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근데 콘텐츠 없대요. 그래서 그냥 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쪽에 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시 형태가 아닌 학교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베르린 장벽 재단에서도 이제 이거 런칭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그 세미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 프로그램 중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런칭까지가 목표였지만, 런칭을 해서 사람들이 플레이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어떻게 확장될지,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도 사실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사실은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저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요. 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데,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 갖다 줘, 저기까지 가봐, 이런 식으로 행동은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게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게임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강력한 방법. 우리 사실 게임 생각해보면 모든 디지털 게임도 사실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 하던 행동, 말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게임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리어스 게임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게임 자체가 갖는 그 힘이 있고,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게임 안으로만 보지 않고 약간 바깥으로 고개를 조금 돌리면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걸 배워서가 아니라 게임 하듯이 하면 되는. 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